안녕하세요. 조용한 서재입니다. 오늘 미리 보기 할 책은 김영하 작가의 단 한 번의 삶입니다.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했을 것이다. 오래 살아남은 종교들은 이 불쾌를 어떻게든 완화해주는 여러 이야기를 제공했다. 이상적인 육체로 부활해 영원히 존재하는 삶을 약속한 종교도 있었고, 형태를 바꾸어 거듭하여 다시 태어나는 윤회라는 개념을 제시한 종교도 있었다. 종교와 한 배에서 태어난 신화 역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만들어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가 찾아 헤매는 것 역시 영생의 비밀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인간을 필멸자,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 부른다. 종교와 신화가 예전 같은 권능을 잃은 뒤에는 소설과 영화, 컴퓨터 게임 같은 이야기들이 인생의 일회성이 주는 불쾌를 잠시 잊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근대 이후 독자들은 장구하게 펼쳐지는 장편 소설의 세계로 빠져들어 어쩌면 내 삶이었을 수도 있는 다른 삶을 경험했고, 탁월한 이야기꾼들에 의해 그럴듯하게 짜인 이 가짜 인생은 독자들이 실제 살아가는 지루하고 불공평하고 질서 없는 진짜 인생을 대체해 주었다. 어렸을 적 경험한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은 시작과 동시에 세 개의 삶을 주었다. 강펀치에 맞아 죽어도, 적기가 쏘는 기관포에 맞아 내 전투기가 추락해도 두 번의 삶이 더 있다. 그 두 번의 삶까지 다 소진해도 동전만 또 넣으면 삶은 연장된다. 게임의 세계에서 죽음은 다시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소설이나 게임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대안적 삶들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이 일회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문득문득 엄습하는 불쾌는 외면하며 살아온 탓에 더 지독하고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젊은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것도 혼자? 이 불쾌는 귀엽고 밝고 환하고 유쾌하고 재미나고 짜릿한 무언가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사라진다. 영상 속의 고양이들은 털을 날리지 않으며 내 가죽 소파를 긁지 않고, 무엇보다 병과 죽음이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 아프지도 죽지도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저렇게 이상적인 외모로 디지털이 만든 천국에서 살아갈 것만 같다. 엄지로 화면을 위로 튕겨 올린 동안에는 잠시 생의 일회성이라는 참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 인생이 일회용인 것도 힘든데 그 인생은 애초에 공평치 않게, 아니 최소한의 공평의 신용조차 없이 주어졌다. 생이 그렇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육신과 정신으로 의술의 발전 속도와 범위를 감안한다 해도 내 생은 아마 반환점을 돌았을 것인데, 여전히 내 앞에는 1968년에 받은 일회용 인생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야기는 2023년 봄 엄마의 빈소로부터 시작한다. 중증의 알츠하이머를 앓던 엄마가 폐렴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것은 애통은 하되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정말 놀랄 일은 빈소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한 살이 위였다. 어렸을 때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 사실상 동갑인데 아버지 후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빈소에서 만난 고모는
아버지가 시골로 1살 연상의 신부를 인사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묻자 고모는 네 아버지가 옳게 말했을까? 하며 웃었다. 아버지는 신부의 나이를 부모에게 속였던 것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던 바여서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엄마의 젊은 날이 궁금했다. 엄마 나이 30살에 첫 아이인 내가 태어났는데 1960년대 기준으로는 꽤 늦은 편이었다. 그 무렵으로 짐작되는 사진이 한 장 있다. 엄마는 날씬한 몸에 딱 붙는 세련된 밝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강원도 화천의 초가집 텐마루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다. 아버지의 복장도 군복이 아닌 캐주얼한 브이넥 털 스웨터다.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엄마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하며 우울해 보인다. 아버지의 표정도 밝지 않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첫 아이인 내가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내가 중앙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내가 가운데 앉아있고 부모가 양쪽에서 나를 감싸듯 앉아있다. 돌아가시기 2해 전 아내와 함께 시청 앞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의 중식당에서 엄마와 식사를 했다. 이미 알츠하이머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며느리를 잘 알아보지 못했고 처음 보는 젊은 새댁쯤으로 생각했다. 얼른 애부터 낳아야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라 엄마는 검은색 부직포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 헐렁해 자꾸만 흘러내렸고 식사를 하느라 벗어놓은 뒤에는 다시 쓰는 것을 잊어버렸다. 며칠을 내리 썼는지도 모를 그런 허술한 마스크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신경은 자꾸만 엄마의 마스크에 가 있었다. 저걸 잘 써야 할 텐데, 제대로 된 걸 써야 할 텐데, 벗어놓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텐데. 레몬 치킨 요리와 식사 사이 엄마가 문득 텅 비어 있다시피 한 시청 광장과 을지로 쪽으로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내가 여기 참 많이 왔었는데. 언제요? 문득 돌아온 엄마의 기억을 반가워하며 아내가 물었다. 처녀 때. 뭐 하시러요? 이번엔 내가 물었다. 직장 다녔지. 친구들하고 놀러도 많이 오고. 엄마는 원래 명동을 좋아했다. 10살 때 아버지는 파주 북단 민통선에 주둔한 육군 제1사단의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의 파주는 서울에서 참 멀었다. 눈이 나쁜 날을 데리고 엄마는 굳이 명동의 안가까지 군용지프차와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긴 여행을 했다. 검진과 치료가 끝나면 엄마와 함께 한일관에서 냉면을 먹거나 명동 칼국수에서 칼국수를 먹었다. 엄마는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거기로 나갔다. 치과 치료도 머리 손질도 쇼핑도 모두 명동에서 했다. 알츠하이머로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 병이 그렇듯 오래된 기억들은 일부 살아남아 있었다. 무슨 직장을 다녔는데요? 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드디어 오랜 의문이 풀리리라 기대했다. 엄마는 도대체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뭘 하고 살았을까? 한 번도 시원하게 답해준 적이 없었다. 이제 엄마의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아들에게 오래 숨겨온 20대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엄마는 그 질문에 언제나처럼 대답을 회피했다. 그냥 직장이라고만 답했고 식사가 나오면서 화제는 끝이 나버렸다. 그날 엄마는 지난 몇 년간 보이지 않던 왕성한 식욕으로
자기 몫의 음식을 해치웠다. 어쩌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 눈앞의 음식에만 집중했는지도 모른다. 아들은 알겠는데 아들 옆에 있는 여자는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나 보여줄 법한 과한 친절의 표정으로 어서 이 불편한 자리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새벽 엄마와 함께 한일관에 가서 냉면을 먹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꿈이었구나 였고, 차츰 정신이 들면서는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구나, 작년에 돌아가셨지 하는 것이었다. 어린 날 화려한 명동에 나와 외식을 했던 경험과 엄마에 대한 기억은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엄마는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스포츠와 외출과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육아와 집안일, 요리였다. 청소나 요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집은 늘 깔끔했고 끼니마다 상도 잘 차리셨으며 내 도시락은 늘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 그래도 그 세 가지는 틈만 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했다. 20대를 직장 여성으로 살았던 영향일지도 모른다. 빈소에는 엄마의 오랜 친구들이 여럿 모였다. 망자에 대한 척담이 오가기 시작할 때 나는 오래 궁금했던 것을 그분들에게 물었다. 저희 어머니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친구분들이 내 질문에 약간 놀라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너 몰라? 얘기 안 하셨어요. 답을 말해준 분은 내가 갓 돌이 지났을 때 찍은 사진에도 등장하는 아버지와 전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기생의 부인이었다. 너네 엄마 잠깐의 짧은 침묵, 여군이었잖아. 내가 전혀 몰랐다고 하자 다들 재밌어하며 앞다투어 엄마의 과거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우리한테도 숨겼어. 그런데 우리가 알아냈지. 여군 때 친구가 자주 놀러 왔었거든. 다른 분이 득의만만하게 말했다. 그 친구분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키도 큰 분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 1년에 몇 번은 놀러 왔고 왔다 하면 오래 머물렀다. 왜 숨기셨을까요? 몰라. 다들 고개를 저었다. 한 분만이 당시에는 여자가 직업을 가진 게 자랑이 아니었으니까 라고 말했다. 여염집 교수가 최고였지. 신부감으로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용산 삼각지, 육군본부, 타자수였다는 것 같아. 지금은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가 그 시절에는 용산에 있었다. 1938년생으로 7남매 중 막내였던 엄마는 어려서 양친을 잃고 오빠들의 집을 전전하며 성격 괄괄한 막내 고모로 살다가 무슨 동기에서였는지 갑자기 여군이 되었다. 그리고 장교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뒤 주변과 자식들에게 여군이었던 시절을 숨겼다. 그리고 내가 물을 때마다 그냥 외삼촌 집에 얹혀 살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아버지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베트남 파병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을 했다고 말했었다. 모두가 그냥 믿어주었던 그 이야기는 인물을 만드는 게 업인 소설가인 아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중요한 무엇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한때 나는 엄마가 재혼을 한 것은 아닐까? 어딘가에 나의 이부 형제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엄마는 그저 여군으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며 동료 여군들과 함께 세련된 양정을 차려입고 주말이면 명동을 활보하는 20대를 보냈던 것이었다. 그날 빈소에서 엄마의 비밀은 80이 훌쩍 넘은 친구분들을 아득한 20대로 데려갔다. 엄마와 달리 그분들은 앞다투어 젊은 날의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동기생 부인 한 분은 자신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군에 지원하러 갔지만 접수를 받는 남자 군무원이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어디나 다니냐며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포기했는데, 만약 그때 자기가 여군이 되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과거를 고백했고, 그러자 다른 분들이 그 얘기 처음 듣는다며 왜 그동안 자신들에게 숨겨왔느냐고 웃으며 따졌고, 그러자 그분은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라고 항변했다. 여군이었던 엄마가 장교인 아버지와 결혼하고 역시 한때 여군을 지원할 마음을 품었던 분이 아버지의 동기생과 맺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생은 중간에 보게 된 영화와 비슷한 데가 있다. 처음에는 인물도 낯설고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짐작하게 된다. 갈등이 고조되고 클라이맥스로 치닫지만 저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무슨 이유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영원히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무겁게 남아있는 채로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다. 바로 그런 상태로 우리는 닥쳐오는 인생의 무수한 이벤트를 겪어나가야 하고, 그리하여 삶은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부조리로 남아있게 된다. 이 부조리에다 끝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비밀들, 생각지도 않은 계기에 누설되고야만은 굳이 숨길 필요도 없어 보이는 사소한 비밀들까지 더해진다. 그날의 빈소는 마치 소설의 반전과 같았다. 반전은 독자의 선입견과 자만심을 통렬히 일깨우면서 이야기 전체와 인물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극적 장치로, 그날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엄마라는 인물에 대해 내가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자신에 대해 입을 다문 채 이 세상을 떠났고, 그럼으로써 내게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해내야 하는 소설 속 인물들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은 더욱 희미해지고 상상과 뒤섞일 것이다. 무엇이, 누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했는가는 모호해질 것이다. 기억에도 반감기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일까? 그날의 빈소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